교육이 희망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삶이 곧 배움이 되는 시간. KBS 1라디오 공부가 재미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는 정서함양과 조기교육에 열정적이시죠? 고등학생 자녀를 둔 대다수의 부모님들은 입시교육에 집중하시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낀 세대 중학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 컸으니까 이제 알아서 하겠지 했다가 왠지 내 아이가 낯설어지기 시작하는 중학생. 이 자녀에게 스스로 공부하도록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죠. 오늘 라디오 멘토에서는 중학생들에게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과 공부의 열정을 심어주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권태웅 뉴질랜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뉴질랜드에서 한인 최초로 변호사로 활동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국내에 언제 돌아오셨는지요? 1997년에 변호사로 임명이 돼서 네. 약 9년 동안 그곳에서 일을 하다가 2006년에 귀국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런데 저도 책 제목을 보고 참 놀랐던 게 교육계에 계셨던 분도 아닌데 어떻게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솔깃한 제목의 책을 내셨을까. 제목이 또 중학생 엄마 노릇 제대로 하기예요. 글쎄요. 우리나라에서 중학생 자녀를 둔 엄마들 참 고민도 많고 힘든 전쟁 아닌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 책을 쓰게 되셨어요? 예, 책을 쓰게 된 동기를 네. 이 책을 읽으신 이제 어머니들이 올려주신 서평들을 약간 소개하면서 예, 소개해 주세요. 대신할까 하는데 어떤 어머니는 직장 어머니라 그러셔요. 네. 중1과 초등 5학년 자녀를 두신 분인데 그냥 직장맘이란 핑계로 매일매일이 바쁘고 힘들고 귀찮아서 아이들 공부에 대한 개입을 전혀 하지 않고 네. 있었는데 이 책을 읽고서는 큰아이에게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도 좀 해주었고 그리고 이 책에 이제 별책 부록으로 되어 있는 그 공부하는 방법 그걸 아이들이 읽도록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것을 엄마가 먼저 밑줄 그어가면서 읽었답니다. 네. 아이가 읽을 부분에 엄마가 먼저 읽었는데 그분 평가는 내용이 유머러스하며 설득력이 강했고 진정 일리가 있는 말들이었다. 근데 이제 그분도 그 설명에 대해서 100%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현실적으로는 맞는 내용이 많았고 명분이 있는 말들이었으며 중학생 엄마라면 필히 알고 있어야 하는 마음 자세와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꼭꼭 찝어주고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셨고 네. 또 나 혼자만 읽고 싶은 책 다른 분들은 안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평을 해주신 분이 두 분 계셨고 네. 또 어떤 분은 군더더기 없이 딱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취할 수 있어서 마음에 드는 책 그리고 또 아이에게 꼭 필요한 과목별 공부 방법에 대한 내용만을 별책으로 따라 묶어두어서 이 별책을 아이가 직접 읽을 수 있게 해둔 점이 네. 마음에 든다라고 이제 평들을 해주셨어요. 네. 저도 지금 첫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거든요. 그래서 책 제목을 보고 나서 저도 일하는 엄마다 보니까 이거 읽으면은 아이 중학교 갈 때 도움 될까 이런 생각을 잠시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빠가 그것도 변호사 생활하시려면 좀 바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교육 관련 책을 내셨는지가 참 궁금해요. 어떻게 처음에 왜 써야겠다고 생각을 하셨는지요? 제가 저희 세대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1세대입니다. 네. 네. 제가 좋은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나와서 공부를 잘했는데 네. 저희 친구들 중에서는 그 아이들은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다 하고 한 친구들도 많고 그리고 외국으로 조기유학 보낸 친구들도 많았는데 네. 그 결과를 쭉 한 20년,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게 옳은 노선이 아니었다. 옳은 자녀 교육이 참 실패했다. 라는 생각을 반성을 하게 됐고 또 제가 그 변호사로 된 건 이제 뉴질랜드 37에 이민을 가서 변호사가 됐는데 네. 젊었을 때는 YMCA에서 청소년 활동하고 교육 그때 당시에는 이제 87년 이후인데 교육민주화운동 네. YMCA 중등교육자회라고 해서 중등교육민주화운동도 했고 뉴질랜드에서는 교민 자녀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문화원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하고 또 이제 나중에 또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이제 청소년 캠프 이렇게 하면서 공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잘못된 아주 왜곡된 것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것도 바로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하고
또 그리고 말로만 주장할 게 아니라 실제로 공부를 잘하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걸 알려드리려고 이제 쓴 겁니다. 네, 자녀분들이 있으시죠? 제 애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네. 데리고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대학교에서는 서양미술사를 공부를 하고 다시 이제 법대를 가서 지금은 멜번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제가 책 내용을 잠시 보니까 공부를 진짜 잘하려면 학원을 다니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뭐 저를 비롯해서 많은 엄마들이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시키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고민을 하다 결국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건데 진짜 공부를 잘하려면 사교육을 시키면 안 된다? 좀 불안해질 수 있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입학시험이란 입학시험은 모두 다 치른 마지막 세대입니다. 네. 중학교 입학시험도 치렀는데 저희 동기들은 서울서 동기들은 무시험으로 진학을 했는데 저는 부산서 중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시험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네. 고등학교, 대학교 예비고사, 본고사 이런 걸 다 봤는데 중학교 입학시험 볼 때까지는 과외를 쭉 했어요. 근데 중학교에 들어가서부터는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하겠다 생각을 했다가 학원도 좀 다녔다가 그러고 다시 이제 스스로도 공부를 해봤고 다음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는 그 중학교를 무시험으로 진학했던 친구들 예. 하고 또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은 중학교 시험을 보고 올라왔던 친구들이 있는데 보면은 무시험으로 중학교를 다녔던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도 학원을 많이 다녀요. 근데 시험을 보고 왔던 친구들은 이제 학원이나 과외를 안 했는데 저희 고3 때 고3 전용 자습실이 있었어요. 네. 거기 자습실에서 공부를 하려면 과외나 학원을 할 수가 없어요. 매일 저녁 출석을 부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과외하는 아이들은 자습실을 안 다니고 자습실에 다니는 아이들은 과외를 안 했는데 나중에 서울대학교에 가서 보니까 자습실에서 공부한 아이들이 진학률이 더 좋아요. 비싼 과외를 했던 애들보다도.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한국에 와서도 그렇고 이런 청소년 지도를 해보면서 왜 학원에서 가면은 성적이 안 오르는가 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이해를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학원 다니는 것이 좋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학원을 가면은 선행학습을 대부분 합니다. 그렇죠. 예. 선행학습이 당장 뭐 내일 배울 거 다음 주에 배울 걸 하는 게 아니라 몇 학년 앞질러 가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성적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요새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선행학습하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네. 가도 공부 별로 못했거든요. 선행학습하느라고 학교 수업에 집중을 못하고 그리고 건너뛰기로 선행학습을 해버리면은 수업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수업하고 복습할 시간을 다 뺏겨버려요. 그러니까 학원에 다녀서는 성적이 오르질 수가 없고 뭐 아주 고액과에 쪽집게로 해서 뭐 맞춰주는 걸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학습 능력이 오르지는 않죠. 학원에서 성적이 어느 정도는 오르는데 저도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는 혼자서 공부를 하다가 2학년 때 성적이 너무 노니까 성적이 안 되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반에서 뭐 1학년 때 한 1등 했는데 2학년 때 반에서 한 30등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학원을 다녔는데 다니니까 한 20등까지는 올라가요. 네. 그런데 그 이상은 안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중3 때는 혼자서 1년 내내 이제 목표를 세우고 그때는 경기고등학교를 가야겠다는 목적이 생기니까 공부를 하게 됐는데 목표를 세우고 혼자서 하니까 반에서 1등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학교 수업을 중심으로 복습을 철저하게 하는 그리고 문제풀이를 하는 공부가 사실은 바른 공부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교육 없이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하려면 배움의 터인 학교에서의 수업이 참 중요해질 것 같은데 내 자녀가 학교 수업에 충실한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학교 수업에 충실한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학교 수업에 집중을 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마련돼야 돼요. 네. 첫째,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호기심이라는 게 아주 강한 사람의 욕구거든요. 네. 그러니까 호기심이 있으면 불편한 자리에 앉아서도 서서도 몇 시간씩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아는 내용을 또 얘기하면 정말 듣기 싫어요. 듣기 싫은 잔소리가 되잖아요. 좋은 말도 2번, 3번 하면. 네. 아무리 좋아하는 축구 게임이라도 결과를 알고 나면 중계방송 다시 보기 싫어요.
선행학습을 해서 학원에서 수학 그들끼리 들어놨고 나면은 그걸 다시 반복하는 수업 시간에 앉아서 그걸 듣기가 싫어요. 그게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선행학습이 수업의 적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수업에 집중하려면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학교 수업이라는 것은 그 전 단계까지 배운 것을 아는 것을 바탕으로 가르치는 거거든요. 네.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3학년한테 중학교 3학년짜리를 가르치면 알아듣지를 못하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 이후로 내내 놀아가지고 실력이 없는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 교실에 앉아있으면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수업에 집중하려면 그 이전까지 배운 것에 대해서 확실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네. 기초가 있어야 되죠. 세 번째, 요새 특히 아이들 보면은 수업에 노트 필기를 안 해요. 책에다 끄적끄적하고만 하는데 노트 필기를 해야 됩니다. 네.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멍하니 듣고 있으면 우리 지금 진행자님도 이렇게 메모를 해가면서 들으시는데 안 하고 네. 그냥 있으면 귓가로 흘러버려 생각이 딴 데로 갑니다. 그것도 40분, 50분 정도 되면. 그런데 노트 필기를 한다는 것은 듣는 것을 실시간으로 분류해가지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중요한 것을 요약하고 그리고 손으로 적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두뇌가 그냥 앉아 들어있는 것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집중을 하고 집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조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의 아이 같으면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고 보면 대부분 맞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방법이 정말 집중하는데 참 도움될 것 같긴 한데 아이들 요즘 특히 중학생 아이들이 엄마한테 이런 질문 많이 해요. 엄마 지금 푸는 수학 공식 사회에서는 안 쓰잖아요. 공부는 왜 해야 되는 건가요?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하는데 그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하는 이유를 잘 이야기해 줘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런 질문하는 자녀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해 줘야 될까요? 그런 질문을 네. 참 많이 저희가 그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대학교에 애써서 가서 네. 전 사회학과 나왔는데 미분적분 하나도 쓸 일이 없어요. 그렇죠. 예, 2차 함수도 뭐 과외 아르바이트 하는 거 외에는 쓸모가 없었어요. 네. 근데 이걸 왜 배우나 하고 이제 그게 바탕이 돼가지고 그 믿음 때문에 쓸데없는 것을 지식을 배우느라고 아이들 고생시키고 단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아이들이 석차를 가르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라는 믿음을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 청소년기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 때는 어떤 지식들이 있었냐면은 두뇌 성장은 학교에 입학할 때까지면 다 마무리된다. 그래서 조기 교육이 엄청나게 강조가 되면서 학교 이후에서는 완성된 두뇌에다가 지식을 더 많이 넣는 일에 불과하다라는 그 믿음이 이제 많이 퍼져 있었어요. 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과학적 발견에 청소년기에도 두뇌가 발전하고 20대 초 중반까지도 두뇌가 발전한다. 네, 맞아요. 그리고 사고력, 지각력, 논리적 판단력 이런 것들은 청소년기에 아주 중요하게 발달을 하는데 그런 것을 훈련시키는 도구가 학교에서 우리가 배우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미분적분적 지식이 아니라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공식을 외우는 기억력, 그다음에 적용하는 응용 능력, 창의력, 상상력 이런 것들을 발달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수학을 학원에 가가지고 쪽집게 과외해서 답만 딱딱딱딱 외워버리면 창의력, 상상력이 발달을 안 하는 거죠. 네.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 수학 문제 하나 푸느라고 하루 종일 걸린 적도 있고 풀다가 안 돼서 한 이틀 지나니까 생각이 나는 적도 있고 네. 그런 과정에서 창의력과 상상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헬스클럽의 운동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호사, 회계사들이 퇴근하고서 헬스클럽 가서 무거운 것을 막 드는 게 네. 자기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택배 회사에 취직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미분적분을 배우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학습 능력과 두뇌를 개발시키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나름대로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철학이 있으셨기 때문에 따님 교육에 참 많이 관여하셨을 것 같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제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지금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계열의 네. 생각을 굳게 가졌었죠. 예. 근데 그렇게 해보고 주변 아이들을 비교를 해보니까 스스로 공부하고 시험에서 도망가고 이런 아이 고등학교, 대학교에 가서 정작 큰 시험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이겨내지를 못하더라고요. 시험을 쳐본 사람이 쳐본다고 저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험 볼 때만 떨리고 이런 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 이웃에 아주 스파르타식으로 공부를 시킨 친구가 있는데 예. 그 친구는 오히려 중고등학교 때 성적이 더 떨어졌는데 나중에 더 좋은 대학을 가서 공부를 잘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이제 반면교사였어요. 네. 혹시 그 따님 교육하는 거에 있어서 그 부부간의 의견 차이 같은 건 없었는지요? 한국에서는 주로 아이들 교육은 엄마들이 맡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내외가 이제 그 부분에서 일치됐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뭐 성적보다 행복, 공부는 내버려두면 한다. 학교 공부 쓸데없다. 뭐 이런 식의 그것에 일치가 됐는데 예. 그것에 대해서 반면에 애가 성장할 때까지는 뭐 어느 정도 그 다른 각선 안에서 싸우지는 않는데 많은 경우에 보면 이제 친구들 이제 강남에 사는 친구들 이런 보면은 부인은 저기 이제 강남 스타일이죠. 네. 초등부터 시작해서 쭉 과외 짜가지고서 뱅뱅뱅 돌리는 그런 스타일로 하고 남편은 공부 그렇게 해서 하면 뭐하냐 공부 저절로 하고 꼭 공부 열심히 할 필요 없다 이러는 저 성적보다 행복 수준인데 그 갈등 구조가 제일 나쁩니다. 아이들 네. 이제 부부 관계도 나빠지고 그리고 아이가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하는데 그걸 할 필요가 없죠. 네. 그러니까 노를 젓는 것도 갤리선의 노예들이 노를 지을 때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옥스퍼드 캠브리지 그 조정 경기대에 출전하는 캠브리지 대학 선수들이 그 노동하는 강도는 더 심한데 그걸 고통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네. 그게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것의 의미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힘든 일이 되느냐, 스트레스를 받느냐, 즐거움이 되느냐 달라지는 거죠. 근데 네. 그 점에서 부부 간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참 나쁘고 근데 지금 현재 팽배하고 있는 행복보다 성적이라든지 강남 스타일은 둘 다 틀리고 네. 성적을 올리면서 행복할 수 있는 방법,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찾아내면 부부간의 갈등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라디오 멘토는 권태영 뉴질랜드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뉴질랜드 최초의 한인 변호사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뉴질랜드는 어떻게 가게 되셨나요? 나름대로 여기서는 큰 시험에 다 합격하시고 성과를 얻으셨는데 충분히 여기서 정착하실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제 개인적인 얘기가 별 재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는 긴급조치 9호 세대입니다. 네. 대학교 1학년 때 긴급조치 9호가 발동이 돼가지고 대학교 4학년 때 그게 끝났는데 전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유신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주도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수감 생활을 했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사면 복권에 대해서 학교를 복학하고 졸업을 했는데 졸업하고 신문사에 취직을 했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안전기획부 지금 국정원에 전신해서 사면 복권을 다 받은 사람인데도 시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신문기자로 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고서 해고 압력을 넣었어요. 네. 그래서 수습 기간이 끝나고 이제 해고가 됐다가 제가 정말 신문기자 하고 싶었거든요. 네. 정말 진정한 민주화가 되기 전까지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이 땅에 살 수 없겠다 생각에 대해서 민주화 운동을 하겠다 생각을 하고 YMCA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 네. YMCA 이제 저 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와서 농민운동도 하고 교육민주화 운동도 하고 했는데 충남 홍성에 가서 이제 홍성 YMCA 총무로 그래서 농민운동하고 그다음에 교육민주화 운동하고 청소년지도 이런 걸 하면서 4년 그리고 YMCA 전국연맹에서 농촌사업 담당 간설에 2년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7년 민주화가 되고 직장 생활을 이제 뭐 한 2군데 해봤는데 좀 공백이 좀 많고 네. 그러니까 이제 직장이 그렇게 생활이 잘 안 되고 하는 상황인데 뉴질랜드 이민 붐이 이제 불었어요. 그리고 아이에 대해서도 아이가 이제 엄마가 선생님한테 봉투 갖다 주는 걸 아주 싫어하는 무조건 반대하는 그러니까 아이 학교 갔는데 어떤 때는 선생님이 막 칠판이 안 보이는 자리로 막 돌려놓고 해가지고 적응을 잘 못하고 하니까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자 해서 갔죠. 근데 가서 봐서 뭐 제가 뭐 상업 경험도 없고 하니까 뭐 할 만한 게 없었는데 보니까 로스쿨을 갈 수가 있겠더라고요. 네. 제가 공부는 자신이 있어서 네. 거기 가서 이제 변호사를 했습니다. 와, 거기 가서 38세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신 건가요? 거기에는 이제 그 로스쿨 3년 과정을 졸업을 하면 예. 4년 과정인데 저희는 학사 편입이니까 3년으로 졸업을 하면 실무 연수를 마치면 다 변호사 자격을 줍니다. 아. 예.
어떻게 보면 따님하고 함께 공부하셨겠어요. 교회는 초등학생, 이제 저는 대학생이고, 그렇죠. 3년 동안은 공부를 했죠. 이거 공부하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서 공부하는 건 이제 제 집안 분위기였으니까. 그렇군요. 네. 뉴질랜드 가서 보시니까 그곳의 교육은 어떻던가요? 뉴질랜드 교육이 우리나라 교육보다 우수하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네. 단지 영어가 모국어이기 때문에 거기서 공부를 잘하면 영어를 잘하게 되죠. 대신 한국어는 못하게 되죠. 수학 수준은 교육 수준은 우리나라보다 분명히 떨어지고요. 다른 과목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한국의 교육 제도가 진짜 가르치는 내용이 정말 쓸모없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그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 두뇌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 경쟁조차도 그 스트레스를 이기는 훈련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나쁘지 않아요. 제 친구 중에 저기 미국에서 공대 교수를 25년째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네. 미국에서 대학원하고 연구소에서는 아시아권에서 온 사람들, 아시아권에서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에 온 사람들을 높이 평가를 한답니다. 밤을 새서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서 이겨내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시아권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참 나쁘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늦게까지 치열하게 공부하는 것이 좋은 훈련이다. 라는 평가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에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자녀 교육 때문에 이민을 결정하거나 또는 조기 유학, 해외 대학에 보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부모님들한테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조기 유학은 절대로 반대고요. 예. 그리고 영어 연수도 제 아는 분들 중에 이제 영어 연수를 생업을 하는 분들도 계셔서 미안하긴 한데 그거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네, 비싼 돈으로 관광시키는 것인데 네. 차라리 그 돈을 모아뒀다가 아이가 대학을 갔을 때 지금 영어 연수 가는데 한 2, 300만 원 드는 거 적금 들었다가 예. 대학을 갔을 때 그 돈으로 세계 여행을 시켜주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하는 건 특히 좋은데 특히 이공계에서는 네. 그런데 대학교까지는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원부터 외국에 가서 우리보다 그 연구나 과학기술이 뛰어난 곳에 가서 공부하는 게 좋은데 대학원부터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결국 앞으로 세계는 글로벌 시대가 되고 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글로벌 기업에 취업을 해야 되는데 글로벌 기업에 가서 경영진에 가고 결정권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영토를 넓히는 일인데 대개 글로벌 기업하면 영미권에서 나고 성장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고 경영자가 된 사람으로 이제 사티아 나델라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인도에서 나서 자라서 아버지가 공무원이었고 예. 인도의 어떤 지방에 있는 공업 전문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 대학원을 미국어를 갔어요. 네. 그리고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취직을 해가지고 20년 만에 최고 경영자 지위에 올라갔거든요. 그 사건이 하나 있고 몇 년 전에 신문에 많이 났는데 강릉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의 한 절반 이상이 미국의 명문대학에 장학생으로 대학원을 진학을 했습니다. 네. 그 교수님이 한 분이 노력을 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강릉대학교는 지방국립대학교인데 그 정도 수준이면 참 많잖아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그 정도로 입학할 능력을 갖춘 학생이면은 학교에서 준비하고 하면 미국의 대학원들을 많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거기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시아권에서 오는 학생들을 이공계에서는 장학금 주고 많이 받아들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 코스는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입시 공부하고 그래서 대학교를 나오고 대학교 때부터는 준비를 해가지고 대학원을 미국에 가는 거 이게 베스트다. 특히 이제 학부 때 미국에 그 유학을 하는 것은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특히 말리는데 오바마 대통령도 문제를 삼고 있을 정도로 미국의 대학교 캠퍼스 내에 성폭행이 아주 문제입니다. 학생들 간의 성폭행이 큰데 우리나라 이 여학생들이 그런 데 대해서 사전 훈련 없이 사전 대비 없이 갔다가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대학교를 마치고 대학원부터 가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주 어렵게 결심하셔서 가족과 함께 뉴질랜드 가셨잖아요. 또 거기서 이제 늦은 나이에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을 하셨고, 나름대로 그곳에서 정착을 하셨는데,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뭘까요?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고, 사는 것인데, 나이 들어서 변호사를 하고 외국인 변호사이기 때문에, 최상위권 변호사는 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네. 클라이언트 베이스도 그렇고, 예.
근데 제가 좀 이 욕심이 많아서 좀 최상위권이 돼야 돼. 그러면 그냥 변호사 해서 그럴 줄 하는데 후배들도 많이 나왔어요. 제가 이제 1호고 몇 년, 한 10년 사이에 뭐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교민 사이에 변호사가 부족하게 되지는 않고 좀 보람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이 더 드는데 뉴질랜드에서 뭐 더 할 일이 없고 그래서 한국에는 오면 여러 가지 할 일이 있겠다 싶어서 귀국을 했고 네. 그 이제 특히 이런 이제 교육 네. 부분에서 제 할 일을 찾은 것 같아서 참 다양한 활동들 하셨죠. 오셔서 와서, 잠깐 소개해 예. 주신다면요. 예, 와서 이제 그제 YMCA 옛날에 YMCA에서 일했던 2년으로 이제 1년 가서 1년 동안 있으면서 제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청소년, 중학생 여름방학 학습 캠프를 했어요. 네. 한 달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와서 공부를 하게 했는데 아이들이 처음에는 막 싫어하더니 나중에는 참 재밌어 했어요. 네. 근데 거기서 한 게 제가 뭘 가르친 게 아니고 시간표를 정해놓고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은 공부하고 쉬는 시간은 쉬게 하면서 저는 지키고만 있었어요. 예. 그렇게 하면서 애들이 즐겁게 공부하고 성적이 올라가는 걸 봤고 다음에 또 2012년부터는 2년 동안 김해에서 뉴비전 김해라는 학부모 단체를 만들어서 네. 거기서 이제 회원들 자녀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자율학습센터를 운영했는데 마찬가지로 저기 아이들은 와서 자기가 알아서 공부하고 그리고 회원들이 아이 엄마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당번제로 아이들 공부하는 걸 지키고 있는 그런 걸 했는데 그것도 역시 좋은 성과를 내고 네. 하면서 제가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참 좋은데 부모님들이 되게 아이들이 놔두면 공부를 안 한다 하기 때문에 학원을 보내고 불안해서 보내시는데 그분은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됐습니다. 네, 정말 사명감을 갖고 다시 국내 돌아오셨고 나름대로 성과도 거두고 계신데 워낙 활동적이고 열정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하실 것 같아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그 전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집에서 아이가 공부를 하도록 하려면은 엄마가 아이를 지도할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선생님이라든지 대학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만 아이가 집에서 공부하게 할 수 있다 생각을 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엄마는 곁에서 지키고만 있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공부하는 방법을 찾고 네. 제가 학습센터를 할 때도 처음 질문이 아이가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생기면 어떡합니까 그러는데 그것은 하룻밤을 자도록 묵혀뒀다가 정 안 풀리면 학교 가서 선생님께 여쭤보면 됩니다. 그게 그동안에 스스로 풀리기도 하고 네. 그래서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감을 가지시면 되고요. 네. 저는 앞으로 계획으로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 누구한테나 학교에서 가서도 제가 강의들을 했고 아이들한테 공부하는 방법 그다음에 부모님들한테는 아이들을 공부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설명을 해드리는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네. 지켜주고 있으면 된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게 참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일이었고 우리가 못해왔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이 책 읽어보면서 앞으로 제대로 엄마 노릇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해봅니다. 자, 오늘 라디오 멘토 중학생 엄마 노릇 제대로 하기의 저자 뉴질랜드 변호사 권태옥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을 물가에 데려갈 수는 있지만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가 있죠. 꼭 마셔야 하는 물처럼 공부가 왜 필요한지 먼저 깨닫게 해주고 스스로 공부해서 공부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역시 참 부모의 역할이라는 생각해봅니다. 공부가 재밌다 내일은요. 우리 아이 몸 깨우기와 부모 자녀 간의 대화의 기술 전해드리는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내일도 함께해 주시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공부가 재밌다 아나운서 윤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